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홍편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F-35, F-22를 비롯해서 5세대 기체가 대세가 되고 있는 현재 항공기 시장에서 4.5세대가 살아남을까라는 의구심을 드는 분들도 네. 분명 있었는데, 이건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그렇죠. 4.5세대 분명 살아 있습니다. 네. 4.5세대와 5세대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뭐 스텔스 간단하게 말하면 여부죠, 스텔스. 그 맞습니다. 쉽게 해서 스텔스냐가 제일 큰 그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항전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4.5세대 같은 경우 쉽게 해서 기존 4세대 개념에서 개량이 된 거고, 5세대로 가면은 4세대하고 완전히 어떤 개념이 다른 부분도 많거든요. 4.5세대라는 그러니까 개념 스텔스 자체가 없죠. 사실. 5세대 기체는 스텔스를 위한, 스텔스만을 생각한 설계 초기 단계부터의 기체고,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이 4.5세대는 4세대에서부터 발전해서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첨가한 그런 기체들, 흔히 얘기하면은 F-15EX, F-15E의 개량형들, 아니면 F-16V, 그다음에 라팔, 그다음에 타이푼, 이런 기체들. 그렇죠. 그리고 소위 얘기한 세미 스텔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꼭 예. 스텔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요는 그러니까 기존 4세대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한 근데 것들이라고 그게 너무 보는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건 애매하죠, 사실. 결국은 RCS가 상당히 4세대로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그런 기체들을 5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F-16이나 F-15 개량형들 같은 경우 사실 RCS 논하기 좀 민망한 경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주제가 살짝 안드로메다가 갈 애매하죠. 것 예. 같아서. 저 같은 예. 비전문가가 들으면 이거는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예. 이제 그러면 4.5세대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그렇죠. 홍 편집장님이 발제를 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죠.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미 공군에서 꽤 높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 4.5세대 전투기를 조달하고 싶다. 확정은 아니에요. 조달하고 싶다라고 한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원래 미 공군의 플랜은 F-22는 한 170, 180대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F-16과 F-15 같은 4세대 기체들은 전부 F-35로 싹 갈아엎자. 이거였거든요. 심지어 A-10까지.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있는 F-15E까지 해서 3세대 그룹을 갖다가 2030년대에 주력으로 운영하고, 결국 2040년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F-15E가 빠지는 게 원래 그랬었죠.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게, 일단 F-15가 계열 같은 경우도 F-15EX라고 그래서 새로운 F-15가 조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뭐 몇십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200대 조금 안 되는 정도, 제법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F-16V에 해당하는 기체들도 이제 신규 조달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소량이지만. 그리고 지금 공군에서 하는 얘기가 F-35가 유지비가 비싸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4.5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해서 F-35를 보조할 기체로 삼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나온 이유는 아마 전장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그건 아닙니다. 천조국이라도 하더라도 돈이 없어요. 천조가 천조국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스텔스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보관 자체가 에어컨도 계속 뭔가 틀어놔야 되고, F-22 같은 경우는 겸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F-16 소티하는 가격이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F-35 같은 경우는 비행 1시간당 25,000불 보통 에? 유지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맞추려고 가장 큰 노력해야 거는 되는데. 돈이 문제예요. 사실 아니, 우리 군도 사실 불안해. 그래서 사실 지금 KFX가 내세우는 장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F-35보다 유지비가 싸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KFX가 그러면은 전투기 평균으로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KFX가 드는 유지비가 얼추 F-15K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F-15K가 우리 공군에서 F-35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지비가 제일 가장 비싼 비쌌죠. 기체였어요. 근데 문제는 F-30하고 비교하면 F-15K 유지비도 싼 축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그건 낮출 것 같아요. 낮추긴 그래도. 하겠지만, F-35가 예. 가장 많이 그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중에 하나가 도료입니다. 스텔스 도료. 그 램 도료 때문에. 그런데 한 소티를 띄고 나서 바로 또 그 다시 좀 페인트 입혀야 칠해야 되는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못지않게 들어가는데, 아, 그게 이제 뭐 다시 입히는 그렇죠. 과정이 예, 있구나. 예. 다 항상 다시 입힌 건 아니고요. 네네네.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벗겨진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언제 뭐 점검을 하고 이걸 한다는데, 그런 것도 사실 돈이에요. 그렇죠. 점검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4.5세대기가 의외로 그 가치를 계속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2000년대 점점 들어오면서 이게 전투기가 물론 기체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센서를 탑재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무장을 탑재했느냐라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저 중요하게 상당히 늘어났어요. F-15나 F-16 같은 오래된 기체라도 멀쩡하게 써서 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신의 어떤 무장과 최신의 센서를 탑재하는 상황이면은 무시 못할 전력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멀쩡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존에는 그 플랫폼은 한계가 왔다 이런 측면이었었는데 플랫폼의 한계를 이젠 뛰어넘는다. 왜? F-35를 비롯한 그 스텔스 기체의 그 설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스텔스로 인한 반대급부로 제약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동성이나 맞아요. 여러 가지 측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4.5세대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한 게 스텔스 기체의 운영 한계는 분명히 있다. 스텔스 기체로 모두 도배할 필요가 절대 없는 없다.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등강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KF-X의 뭐 선택이 옳았다 이런 분들 KF-X를 열렬히 옹호하는 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역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이제 와서는 좀 바른 방향으로 기존에 이제 10년 전에 했던 그런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그 전력 운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은 미 공군에서는 왜 기존의 F-16이나 F-15의 개량형을 사질 않고 완전히 새로운 4.5세대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냐? 이게 그것도. 재밌는 게 이것도 기체 자체 성능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공군 관계자가 얘기한 게 F-15나 16, 특히 F-16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미 공군에 제일 숫자 많은 게 F-16이니까요. F-16 같은 경우는 항전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주 하기 힘들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탑재된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다르고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항전 운용의 개념 자체도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좀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있어요. CD를 V로 바꾸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V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거기로. 블록 70이 한계인데 미 공군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또 F-15나 F-16 같은 기존 기체 항전만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의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뭐 플러그 인 플레이 개념을 적용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또 바꾸면 또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KF-X를 미국에다 수출한다. 근데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미국은 절대로 다른 나라 비행기 사지 솔직히 않습니다. 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KF-X를 사서 미공군에 맞게 개량하는 것보단 그냥 롱마든 보잉이든 둘 중 하나한테 우리 요거 이런 거니까 새로 만들어줘. 그 대신 싸게. 라고 하는 게 더 속편해요, 솔직히. 애들도 근데 개발할 여력도 없죠. 근데 지금 또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앞서간 얘기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말 그대로 그냥 국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유튜브 같은데 여러 청취자분들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던지는 글입니다. 재밌자는 것 같아요. 네. 재밌자. 괜히 가슴은 웅장해지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관련돼 있는 게 돈이에요. 1차로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구매비. 그죠. 그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그걸 운영 유지비.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비 이런 거와 관련인데 지금 말씀하신 4.5세대 비행기가 또 싸냐? 이게 또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졌죠. 많이 F-35 애매해졌죠. 가격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우리 만드는 KF-X 가격이 또 7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7천억은 아니고 대당 700억 참 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KF-X가 그러니까 개발비를 뺀 양산 단가로 얼춘 800에서 900억 사이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F-35 지금 생산 단가가 지금 700억 7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7천만 달러니까 한 800억 되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생산 단가로 비교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운영 유지비로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 운영 단가를 가면은 심각해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가 맞는 게 미국이 누구 못지않게 그 자체 개발 기체의 그 효용성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그 항전 장비부터 해서 항공 기술에 대해서 철저히 그 차단하고 자기들의 전략적인 그런 걸로 이제 밥그릇은 절대 안 뺏기죠. 네, 그 보완하고 있는 측면인데 그걸 이제 다른 나라 기체를 도입한다?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 일본에서는 뭐 바로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로 가겠다. 전투기 이런 얘기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떤 F3 말씀하시는 아직 쉽게 얘기해서 네. 일본도 희망사항이지
자기네조차도 진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일본도 지금. 요즘 맛이 왜냐하면 그게 네. 된다고 확신이 있으면은 합작 안 하죠 지금. 그럼 대여섯 개의 외국 군사 전문 잡지를 보아하면 거기에서마저도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듭니다. 일본이 6세대를 지향하는 걸로 이제 5세대를 건너뛰었다 했을 때 이거 오판하는 거 아니냐는 또는 6세대 개발에 결국은 많이 버겁거나 힘들지 않을까. 그건 기존의 그 일본 항공 산업적인 측면을 많이 본 거예요. 상당량의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 결국은 그리고 일본은 딴 거보다 서류에 도장 찍다가 개발 기간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도장 개발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스텔스 도장으로. 그렇죠. 네. 일본도 어차피 근데 주력하는 게 우리는 엔진 만들 수 있어 이제 이거고 그죠. 나머지 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제 패널 분들은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던지는 것도 있고 재미 삼아 던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냉정히 볼 때 일본이 6세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달성할 수 없다? 그거는 참 앞서가는 얘기고요. 그렇죠.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6세대가 이제 대세일 때에 대한민국 공군도 6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시점에서 그 일본도 6세대가 될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이 앞서가서 뭐 미국과 특히 그 유럽을 앞서간다. 합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네. 아니 애당초 6세대가 뭐냐의 정의도 아직 안 끝난 상태니까 말이죠. 그런 면으로 그렇죠. 보면 그 일본이나 영국은 갈라파고스 제도가 맞는 게 영국이 개발한 템페스트나 일본이 개발한 F3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둘다 육지도 섬이지 아닙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섬나라도 개발한이라기보단 개발하려고. 그러고 보면 또 독일과 스페인과 프랑스가 하겠다는 NGF도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6세대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다 그렇죠 뭐. 5세대를 우리가 논할 때 5세대를 20-30년 전에 개발한 것이 미국 공군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6세대의 개념을 정립해서 그렇죠. 6세대 기체의 어떤 탐색 개발 수준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심신을 한번 띄웠는데 어떠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견됐고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5세대를 건너뛰겠다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미국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판단한 거죠. 제가 보기에 심신이면 심신의 그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든가. 네, 그럴 줄 알았지. 총 쏘시죠 그냥. 그러니까 심신의 유일한 그 장점은 심신을 좀 안정시킨 일본인들의 아,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다는 네. 자만감. 다시 돌아야 될 것 같고 4.5세대를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군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갭 차이가 사실 국가적으로 탁탁탁 레벨 차이가 이미 나잖아요. 그래서 4.5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저는 그걸 전자환경의 차이라고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게 뭐냐면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이라크 반군이랑 싸울 때 F-35를 띄울 필요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채공 시간이 길고 폭장량이 많은 그래서 뭐 비원 같은 걸 동원했던 게 있었고 얘기했던 유지 비용 같은 경우가 25,000달러도 사실은 제가 본 게 맞으면 유지하려고 회사에서 노력 중이다. 라는 거니까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평균 2만 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이제 특수부대용으로 이제 투카노를 개조한 이제 프로펠러기를 그렇죠. 도입한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냉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저는 5세대가 지금쯤 주력 항공에 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지금 6세대 이미 뜨고도 그렇죠. 지금 결국은 시작이 실증기를 됐어요.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질문에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북한의 그 주요 전략 거점이 2,500여 개가 됩니다. 그 전략 및 전술 거점이 그거를 우리 9개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구성해서 타격을 하려고 하는 게 전시의 그 공군 연합공군의 기본적인 토대예요. 그랬을 때 스텔스기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하냐? 800여 개의 아주 중요한 거점을 타격한다면 거의 전쟁의 승패는 가름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의 1,200개를 위해서 또는 뭐 1,200개가 좁는 많은 그 전술적인 타격 목표를 굳이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스텔스기로 가느냐? 그거는 그렇죠. 좀 아니죠. 효용성 아니죠.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 공군의 10여 년 전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4.5세대 내지 4세대와 5세대 간의 연합
통합적인 그 전술 부분을 개발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F-15E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홍 필장님 발제글의 그 기본 개념인 그 기존의 기체로서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F-16도 있고 F-15E도 사실 그 F-15EX라는 게 뭐냐면 F-15E를 개량 발전한 우리나라의 뭐 F-15K랄지 싱가포르의 F-15랄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량한 F-15들의 그 모든 항전 장비 기술을 통합 적용하는 것이 이게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것이 F-15EX고 본인들은 그걸 개발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F-15E는 그 F-15EX 수준으로 개량하겠다. 그래서 한 300여 대를 타격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F-15K도 하다못해 레이더라도 좀 갈아줬으면 좋겠어요. 레이더 갈죠. 예, 그래서 이제 개량 계획이 있는 거고 에이사 레이더 및 다른 그 항정 장비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이것 때문에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그럼 F-35의 그 기존 그 계획 1783대를 다 생산하느냐 벌써 결정이 됐죠. 1050대로 줄였습니다. 멋집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의미에서. 바로 이제 이런 전략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네. 홍 평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모든 틀에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수요와 맞아요. 공급에 의해 장사니까 뭐든지. 예. 그렇습니다. 홍 평장님 마지막으로 그럼 발제를 해주셨는데 예. 그 F-15EX와 거의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F-15K를 개량해야 되는 거는 필연적인 사실이고 뭐 필연적이죠. 예, 해야죠. 공군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는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있으시면 정말 A사로 바꿔야 되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진짜. 음. 근데 그거 결국은 A사 갈면은 뭐 메인 컴퓨터 갈고 어쩌고 그러면은 뭐 알파요 오메가네요 결국은 그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스나이퍼 포드 들어왔고 이미 지금. 네, 그렇습니다. ECM도 같이 따라갈 거니까 뭐 결국은. 네, F-15E를 개량하는 것보다는 F-15K를 개량하는 것이 좀 더 개량해야 될 어떤 품목이 줄어들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F-15K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획은 좀 실천했으면. 그리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욕될 것 같지는 않지만 20-30대라도 F-15K를 그러니까 F-15EX를 추가로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F-15E 계열 플랫폼이 굉장히 쓸모가 많은 기체거든요. 그것은 뭐 많으면 좋다는 그런 희망사항이고 분명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대대 내지 두 개 대대만 있으면 중국과 일본을 유사시에 커버할 수 있는 게 꼭 하나 부족한 게 한 개 대대 두 개 대대 수준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정한되면 F-16에다가 그렇습니다. 컨퍼멀 탱크라도 달아주든가.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그 합동 그라울러를 사야죠. 그렇죠. 합참의 합참의 기종 늘리는 건 돈 때문에 안 되고. 네, 합참의 전술적 개념에 전략적 개념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홍 편장이 발제해 주신 4.5 세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안 죽었어요. 예, 말씀드리고요.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네, 결론은 살아있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일떡!